안녕하세요. 아하빌딩입니다. 부동산과 대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죠. 대출이 얼마가 나오냐에 따라서 빌딩 매입 여부가 자주유지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시중은행에 지원형님으로 계시는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만난 많은 지원형님이 계시지만 지금까지 제가 만난 지원형님 중에서도 가장 젊으시고 역동적이시고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오늘 지영님을 통해서 전반적인 대출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하빌딩 구독자님들에게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재테크, 금융 관련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서명교 지점장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딩 매입할 때 대출은 얼마 정도나 나오나요? 빌딩을 매입할 때 이제 대출이 얼마나 나오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거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어렵고요. 그래서 어떤 상업용 부동산을 이제 매입을 하실 때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 은행에서의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그 프로세스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이제 감정가가 나오고요. 이제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가가 나오는데 이 감정가는 이제 매매를 했을 때 매가보다는 조금 낮게 나오는 게 보통이고요. 뭐 매가까지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 이제 감정가에서 담보 인정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그 담보 인정 비율을 곱합니다. 근데 이 담보 인정 비율은 지역에 따라 다 다르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뭐 근린생활시설인지 뭐 주택인지 또 대지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다른 거는 심지어는 같은 서울 내에서도 구마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상업용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 같은 경우는 75%, 서초구는 70% 이렇게 이제 다 다르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담보 인정 비율을 곱하면 거기에 담보 인정 가격이 나오고요. 그러면 담보 인정 가격에서 선순위 금액을 뺍니다. 선순위 금액은 이제 임차 보증금 있으면 빼게 되고요. 임차 보증금이 적거나 아니면 임차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는 소액 임차 보증금이라는 걸 빼게 되고요. 소액 임차 보증금은 뭐 주택의 경우는 서울의 경우 방 하나당 5천만 원, 상가의 경우는 점포 하나당 2,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차감을 하고요. 그리고 선순위를 빼고 나면 이제 대출 한도가 나오게 되죠. 네. 그러면 그 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 100% 담보 범위 그거를 이제 유효 담보가라고 하는데요. 네. 그 유효 담보가 범위 내에서 담보 대출이 100%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네. 이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대출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전액 100% 담보 플러스 알파로 뭐 신용이 좋다거나 이 대출 받는 분의 신용이 좋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공담이라 그러거든요. 네네. 이 부동산 말고 다른 부동산에 담보를 제공하셨을 때 공동 담보를 제공하셨을 때 대출의 한도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고요. 딱 대출이 얼마 된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주택이 최근에 5천만 원 올라간 거예요? 예, 맞습니다. 5천만 원으로 올라가서 점점 이제 그 가격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방 하나도 5천만 원으로 지금 돼 있고요. 상가의 경우는 현재 2,200만 원. 서울의 경우 그렇고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면 저기 고시원 같은 경우는 방 하나당 얼마씩 빠지죠? 고시원도 이제 실제로 고시원이지만 이제 은행에서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주택으로 혹시 사용될 수도 있고 방이 나중에 뭐 주민등록 이전이 돼서 그 소액 임차 보증금 한도로 사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5천만 원씩 빼고 있습니다. 그러면 탁상 감정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탁상 감정가는 무엇인가요? 탁상 감정은 이제 원래는 정식 감정을 해야 되는데 빠르게 좀 미리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신속하게 미리 감정을 해보기 위해서 탁상으로 감정한다. 그래서 탁상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줄임말로 저희가 탁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이율은 어떻게 되죠? 이율이요. 또 이율도 이게 또 한 번에 몇 프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특히 이 상업용 부동산을 이제 사는 분들이 대출을 받으시면 기업 대출로 받으시거든요. 네. 기업의 시설대라는 그 항목으로 대출을 받으시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 기업의 이게 개인 사업자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는데 그 신용 등급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의 금리가 밴드가 큽니다. 네. 그래서 이 밴드가 크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의 이 개인 사업이나 이 법인의 신용 등급, 신용 평가를 해서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그게 중요하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금리가 정해지기 때문에 금리가 몇 프로다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긴 하는데 이거는 바로 나오기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또 그렇죠. 그때그때 그렇죠. 또- 그리고 또 이 담보가 또 담보 100% 담보냐, 일부 신용이 끼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법인과 개인의 대출의 차이점이 뭔가요? 법인하고 이제 개인 사업자하고 어떤 상업용 부동산을 살 때 네. 법인으로 살 수도 있고 개인 사업자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샀을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RTI라고 하는데요. RTI를 꼭 따져서 대출이 나가게 됩니다. RTI는 네. 임대 소득이 대출 이율보다 얼마가 더 많느냐 이거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RTI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1.5배 이상, 그러니까 임대 소득이 대출 이자보다 1.5배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대출의 한도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대출을 한도를 따질 때 이 RTI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그 업력이 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법인의 어떤 과거의 업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매출이라든가 법인의 소득, 영업이익이겠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부분이 그 신용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대출의 어떤 한도라든가 그리고 대출의 금리가 많이 달라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탁감이 매가와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탁감이 매가와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감정가가 높다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감정가 정도의 가격으로 이 부동산을 샀다고 보면 되겠죠. 그만큼 어느 정도 싸게 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 감정가가 높게 나온다는 경우는 그 부동산의 수익률이 좀 높거나 그 주위의 거래 사례가 좀 높게 나와서 어느 정도 시세가 반영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탁감이 많이 나오는 건물이 더 이렇게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네, 더 그렇죠. 마음이 가고. 네. 아무래도 그만큼 가치가 더 있는 부동산으로 판단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건물을 보실 때 탁상 감정을 많이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 여부가 굉장히 이슈가 많은데요. 지영 형이 보시기에는 앞으로 금리 인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금리를 예측하는 건 사실은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최근에 언론에 나오는 부분도 그렇고 최근 8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또 올렸고요. 그리고 이번 10월에는 동결이 됐지만 11월에 금통위에서 또 금리를 한번 올릴 거라는 그런 전망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도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요.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그런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는 앞으로 좀 오르는 추세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리가 오르는 추세면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가는 게 더 나을까요? 물론 이런 쪽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좀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변동금리 계속 금리가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정금리로 하는 게 맞긴 한데, 근데 사실 은행에서는 그거를 또 예측하고 고정금리는 이미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보통 이제 시설대를 받게 되면 보통 3년 만기로 받는데 금리는 한 보통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변동되는 게 있고요. 6개월마다 또는 1년마다 아니면 3년 고정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 금리가 오르는 추세니까 그러면 고정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고정은 이미 많이 높아요, 금리가. 그래서 3개월 변동이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팁을 드리면 네. 은행에서 금리를 확인하실 때 그럼 3개월 금리는 현재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6개월 변동 그리고 1년마다 변동되는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예 3년 동안 변함이 없는 고정금리는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를 해보시고 네. 그 갭을 비교를 하셔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신 다음에 어떤 것을 지금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 그거를 선택하시는 게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담보는 최대 몇 프로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공동담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입하고자 하는 이 부동산 외에 내가 추가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입하고자 하는 이 부동산의 담보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때 공동담보를 제공하긴 하는데요. 굉장히 담보 가치가 높은 그런 부동산을 제공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또 그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또 감정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담보 가치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감정가 이상의 대출이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공동담보를 추가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해당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감정가 범위 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사업자라 그러면 RTI라든가 뭐 이런 수익성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그 법인의 같은 경우에는 또 현금의 흐름 이런 거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공동담보인 공담을 제공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100%더 대출이 된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질적인 그 사안을 가지고 그 부동산과 공동 담보되는 공담의 부동산을 은행에 알려주시고 구체적으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출이 한 뭐 75% 나온다고 했을 때 공담으로 했을 때 뭐 80%, 90%까지도 대출이 나올 수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요즘은 최대 나갈 수 있는 게 그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소요 자금의 한 80%를 최대로 좀 보고 있고요. 네. 90%가 나가는 경우는 뭐 굉장히 드문 경우, 정말로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거나 대출을 받는 그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신용도라든가 어떤 캐시플로우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서 나가기 때문에요. 글쎄요, 금액을 딱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몇 프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최대 가능한 거는 한 80% 이내 정도로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이제 그 시점에 따라 다르고요, 은행의 또 정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시점마다 한번 그거는 은행에 좀 문의를 해보시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건축물이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던데 어느 경우에 대출이 안 나오나요? 위반 건축물이 있다는 거는 그 실제로 건축물은 존재하는데 그게 등기에 기재가 안 돼 있는 경우거든요. 건축물 관리 대장하고 등기에 기재가 안 돼 있는 경우여서 네. 은행에서 볼 때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사안별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위반 건축물, 즉 예를 들어서 옥탑 같은 경우에 이 네. 옥탑이 좀 독립적으로 이 건물하고 이게 건물의 종물이긴 한데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이렇게 내부 계단을 통하지 않고 외부 계단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다거나, 근데 이 옥탑이 불법 건축물이다, 등기되지 않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이제 감정가가 굉장히 낮아지거나 아니면 대출이 어렵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 옥탑을 잠금 전에 부신 적이 있어요. 아예 철거를 해버려 한 적이 있고, 그러면 식당이나 카페에서 이렇게 앞에 테라스를 불법으로 하고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위법 건축물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대출이 나오나요? 그런 경우는 이제 또 위반 건축물이라는 게 건축물 관리대장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아예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게 거기에 나와 있으면 좀 더 대출이 나가거나 또는 감정가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아예 그게 건축물 관리대장에 표시가 안 돼 있으면 크게 이게 철거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여겨지면 또 뭐 수월하게 대출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제 실질적인 그 사안을 보고 또 이제 감정평가를 해보고 은행에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이제 시중에 많이 풀리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많이 좀 떨어졌는데요. 그러면 10억을 통장에 넣어놨을 때 한 달 이자는 얼마 정도나 나오죠? 10억을 지금 넣어놓으면 뭐 이제 그냥 정기예금이라고 하면 뭐 최근에 금리가 1%도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금리가 좀 올라서 정기예금이 한 1% 조금 더 넘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1%라고 하면 연 10억이면은 1,000만 원이겠죠. 네, 1,000만 원인데 거기에서 뭐 세금을 또 빼야 되잖아요. 15.4%를 빼면 뭐 한 846만 원 정도. 네, 그 정도가 연 이자가 되겠죠. 그럼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그냥 뭐 보면 되겠네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저도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럼요. 네, 이제 부동산을 하시니까 이 네. 부동산에 요즘에 또 많이 관심이 많으신데, 특히 상업용 부동산의 어떤 그 요즘 분위기라든가 뭐 네. 트렌드 이런 걸 좀 알려주시면 네. 또 저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는 원래 주택에서 지금 근생으로 많이 갈아타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주택이 대출과 규제를 묶여 있다 보니까 네. 좀 대출과 규제가 좀 덜한 근생으로 많이 넘어오는 추세인데요. 그러면 부동산을 구입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유의 깊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부동산은 뭐 입지인데요. 입지라고 하면 이제 지하철이 뭐 근접해 있냐 안 있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 나고, 그리고 만약에 지하철이 없다면 이제 호재입니다. 그래서 호재가 있다면 그 부동산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뭐 1년 전에 선방향해서 가격이 이제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동산은 거의 5년 전에 선방향해서 금액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호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우리 감정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이제 탁상 감정가 높은 거를 매입을 하면은
일단은 대출이 잘 나오고 또 탁상 감정가가 높다는 것은 주변보다 이제 시세가 저렴하게 나왔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뭐 탁상 감정가 또 호재 또 지하철 접근성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매입을 한다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혹시 오늘 지원 형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 금융과 부동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니까 또 열심히 부동산 공부도 하시고 금융 공부도 하셔서 좋은 그런 자산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